자, 여기는 통일정책 부분이에요. 북한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3대 뚱땡이가 어떻게 권력을 승계했고 우리 남한에서는 각 대통령별로 어떠한 통일정책을 펼쳤는지 고고 구별하는 부분입니다. 북한 하면 우리가 당장 떠오르는 것이 이 김일성 원조 뚱땡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김일성이 권력 잡았던 건 아니야. 해방 직후에는 연합정권이었어요. 요런 새끼들이 권력을 동시에 같이 잡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김일성이었을 뿐이야. 들어봤나요? 김두봉, 허가이, 박헌영. 예난파는 중국에서 독립운동했던 애들. 소련과 같이 독립운동한 놈. 남로당이라는 뜻은 남쪽 노동당의 줄임말이야. 남쪽의 공산당이었던 남로당의 일원이었던 박헌영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남쪽 출신이야. 어쨌든 요런 애들이 손을 잡았는데 김일성은 만주파, 만주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던 독립운동가. 우리가 김일성 하면 우리의 역적이고 역적 뚱땡이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죠. 근데 일제강점기 때는 실제로 독립운동한 사람이 김일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만주에서 활약을 했었죠. 그래서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만든 것이 북한이다. 그 중에 하나가 김일성이다. 이렇게 연합정권 때 했던 일이 주요 산업을 국유화합니다. 국유, 나라가 빼앗아가지고 나라가 운영을 해요. 그리고 토지개혁을 합니다. 이걸 우리 앞서 되게 강조했었죠. 땅이 많은 지주의 땅을 무상, 강제로 빼앗아서 농민들한테 공짜로 나눠주게 돼.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이 좋아했겠죠. 공짜로 땅 주니까. 그것이 북한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이고 우리 앞서 배웠죠. 우리 이승만 때도 우리도 농지개혁이라는 거 했었잖아. 우리는 유상으로 사들여서 농민들한테 유상으로 나눠줬었죠. 그래서 북한의 무랑 남쪽의 유랑 비교해서 우리 앞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초기 모습이었는데 김일성이 이제 권력을 독점합니다. 언제? 6.25 전쟁을 겪고 나서. 그래서 6.25 전쟁을 겪으면서 또 그 직후에 자기 라이벌들을 하나씩 죽입니다. 김두봉, 허가이, 박헌영 하나씩 제거하면서 김일성이 독재 체제를 완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 독재 체제를 법으로 확고히 정하게 되는데 그 헌법이 사회주의 헌법이에요. 별명이 북한식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인데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보여. 주체사상, 주석. 이 주체사상이라는 거 만들 사람이 나중에 북한을 탈주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든. 황장엽이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든 주체사상인데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사상이야. 여기서는 이 주석이 짱이래. 그리고 이 주석이 되는 사람이 김일성. 우리가 김일성 하면은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잖아. 김일성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의 근거에서 최고 권력인 주석에 취임한 사람이 김일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 하면은 주석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김일성도 경제 개발에 힘을 씁니다. 박정희가 그랬던 것처럼. 3개년, 5개년 계획을 추진했었고, 근데 특이한 점은 사유재산을 없애요. 그래서 여기 오타인데 이게 쉼표예요. 농업이나 상공업 같은 것을 집단화,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해. 그래서 농장이 있는데 다 같이 여기에 모여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똑같이 나눠 가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나눠 가지니까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일을 해봤자 내 것도 아니고 돌아가는 건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떨어져. 그래서 북한이 실시한 운동이 천리마 운동이에요. 천리. 짧은 시간 내에 천리를 달리는 어떤 이상적인 말을 천리라 그러는데 사람들의 사상, 머리를 개조시켜가지고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부추겼던 운동을 천리마 운동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 한 이후 북한이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경제 수단을 집단화해버리니까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죠? 왜? 사유재산이 없고 나눠가는 것도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경제력이 떨어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 시켰던 운동, 천리마 운동.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요 비슷한 게 우리 대한민국은 새마을 운동이라고 있었죠. 농민들의 의식을 개조해서 농촌을 살리고자 했었던 운동. 북한은 천리마 운동.
김일성 때 있었다라는 것 정도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김일성이 94년도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었던 두 번째 뚱땡이 김정일이 등장하죠.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이란 직책을 통해서 독재 체제를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선군 정치라는 걸 펼쳐요. 너희가 알고 있는 선이 뭐가 있어? 요거 우선선, 앞선선. 북한은 무엇보다도 뭘 더 우선시하냐면 군대를 이용해서 나라도 이끌고 경제도 이끌고 사람들도 통치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든 이런 것이 김정일 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죠. 그래서 군대를 우선시한다. 선군 정치를 표방하고 핵과 미사일을 건든 사람 김정일. 그러다가 김대중 노무현과 남북 정상회담도 하게 되죠. 앞서 배웠죠. 남측의 대통령과 북측의 국방위원장이 서로 만났어. 역사상 최초로 김대중과 두 번째는 노무현과 아래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무기도 만들지만 평화를 위해서 나섰던 요 사람들과 정상회담도 했던 사람이 김정일 뚱땡이. 두 번째 뚱땡이. 경제가 안 좋아지죠. 이런 이유 때문에 열심히 일을 안 하고 가스라이팅 시켰지만 경제는 꼬라박네. 또 같은 빨갱이 국가들도 몰락해버리고 북한 다른 나라하고 교류도 잘 안 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경제가 꼬라박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완전히 오픈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는데 개방 정책을 펼칩니다. 개새끼 방이 아니라 개방, 오픈. 그래서 외국의 문을 열고 자본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하병법. 외국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법적인 근거, 하병법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요. 그리고 경제 특구, 특별한 지역을 경제 특구로 만들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서 접목시켜서 개발을 시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신의주. 그리고 아까 이 사람들 만나면서 사이가 좋아졌죠. 그래서 남북 경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라든지 산은 북한 거고 여기에 현대 그룹에서 들어가서 호텔 짓고 배 투입하고 버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관광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가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금강산 관광 사업하고 북한의 개성에 공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서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산업들이 대표적으로 남북 경제 교류의 대표적인 사업들이죠. 그래서 북한이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개방 정치 펼쳤지만 아쉽게도 잘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들도 지금 다 중단되었죠. 그래서 김정일 때 당장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김정은 때, 이 김정은 두 번째 뚱땡이가 2011년에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김정은, 여러분한테는 이 김정은 세 번째 뚱땡이가 더 익숙하죠? 이 김정은 뚱땡이는 아버지가 이때 죽고 세 번째로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얘도 국방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독재를 하게 돼요. 근데 얘는 특이한 점이 남북 정상회담 아빠랑 똑같이 하게 되고 특이한 점은 미국 정상과도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럼프를 만난 새끼가 요 김정은이고 우리 직전의 대통령이었던 문재인도 이 김정은 뚱땡이를 만나게 되죠. 공통점 김정은과 트럼프 요 북한의 세 번째 뚱땡이랑 미국 뚱땡이가 만나게 되죠. 문재인은 뚱땡이라 하기엔 약간 홀쭉하죠. 어쨌든 이 김정은 뚱땡이랑 우리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이 만났어. 심지어는 셋이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셋이 만났나? 그래서 문재인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만났고 요 셋이 만난 거는 좀 아래까리한데 안 만났던 것 같아요. 김정은이 트럼프랑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문재인은 바깥에서 구경만 했죠. 자, 김정은도 똑같아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선군 정치를 끌어왔었고 똑같이 핵 개발 실험 미사일 발사 지속합니다. 지난달에도 미사일 쐈죠. 김정은 뚱땡이. 취미가 버튼 눌러서 미사일 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때 금강산 사업이 중단됐는데 얘 때 마저 개성공단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 경제가 싹 문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이 3대 뚱땡이 봤어요. 북한은 처음에는 연합. 그러다 김일성 뚱땡이, 김정일 뚱땡이, 김정은 뚱땡이. 그래서 왕조라는 표현을 쓰죠. 이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살을 찌어서 뚱땡이로 살고 있고 쭉 이어서 권력을 승계하고 있지요. 이랬던 북한과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어요.
좋을 때도 있었지만 으르렁 될 때도 있었죠. 볼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이런 거 주장했어요. 북진 멸공, 북한으로 진격해서 공산당을 멸망시키자. 한마디로 북한한테 꺼져 씨발 해가지고 북한과 대결 구도를 표방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은 독립운동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 되기 전에도 공산당, 속된 말로 빨갱이라 하면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아주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정도로 아주 빨갱이라면 이를 갈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6.25도 우리가 견딜 수 있었고 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되게 북한 빨간색이라면은 되게 컴플렉스 있었던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장해. 북한 때려잡자, 진격해서 통일하자, 무력으로. 그러다가 6.25 빵 터지죠. 그리고 4.19 혁명으로 쫓겨나죠. 그리고 장면이 등장했는데 장면 정부는 통일 정책에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간인들이 더 적극적이었어. 민간인들이 평화통일운동을 펼칩니다. 이때 나왔던 아주 유명한 구호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판문점은 남과 북의 딱 점이지대 가운데 있어서 만날 때는 항상 여기서 만나죠. 그래서 이런 구호 나오면은 장면 때 민간인들이 썼던 통일구호라는 것 정도 알아두면 돼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통일정책은 박정희 때입니다. 근데 이때 남북 대결이 되게 심했던 시절이야. 1.21 사태 들어봤나요? 다른 이름이 김신조 사건. 북한의 김신조를 비롯한 몇십 명의 군인들이 휴전선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죠. 그래서 청와대 인근 산역까지 와가지고 총격전이 벌어져서 토벌당하고 김신조 하나 생포당했어. 그래서 김신조를 잡아서 물어봤지. 너 왜 쳐들어왔어? 그랬더니 김신조가 하는 말이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박정희 목 따러 왔대. 그 박정희 기분이 좋았을까? 내 목 따러 왔다고? 졸라 시원한데? 씨발 귀여워라. 이랬을까? 아니죠. 박정희도 기분 졸라 나빴겠지. 그래서 김일성의 목을 따기 위해서 만든 부대가 실미도 들어봤나요? 영화로도 제작이 된 실미도. 실제로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이기도 하고 그 실미도에서 김일성의 목을 따기 위한 특수부대들이 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1.21 사태. 요것 때문에 졸라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죠.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삼사관학교들이 만들어지고, 교련 과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청와대 인근의 산이 통제당하고, 그리고 현역 군인들은 제대가 보류됐대. 몇 개월 동안. 군복무 늘어나고, 예비군 만들어지고, 당장 내일 제대인데 갑자기 김신주 사건 터졌어. 제대가 보류된 사람 6개월인가 연장된 것 같은데 얼마나 똥 밟은 기분이었을까. 이 김신조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하고 있어요. 목사님.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도 와가지고 특강했던 사람이 김신조. 어쨌든 이 사람이 끼친 영향 어마무시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김일성 목따기 위해서 실미도 부대를 만들었었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 목따기 경쟁하던 그런 시대였었어. 심지어는 판문점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서 도끼 만행 사건이 터져요. 칸엽서 선생님이 생각했는데 북한이 만행을 저지릅니다. 거기 남한과 북한이 같이 어울려 있던 공간이거든. 중립지역이었는데 거기 북한 애들 이렇게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깝치지 않나. 근데 거기 미루나무인가 무슨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나뭇가지 치려는 상태에서 북한 애들이 시비 걸어와가지고 북한 애들이 나무를 벨로가 준비해왔던 그 도끼를 뺏어가지고 우리 군인들 목을 따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열받고 미국 열받아가지고 북한하고 전쟁 직전까지 갔었어. 이게 그 유명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에요. 야, 상상이가? 북한군과 남한군대가 어울려져 있다가 미군도 같이 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 애들이 도끼 빼앗아가지고 미국 목을 쳐버렸어. 상상이 안 가죠.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전쟁이야. 이때도 진짜 전쟁 직전까지 갔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 안 듣는 개새끼들한테 몽둥이가 약이라 해가지고 전쟁 직전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 작전에 투입이 될 뻔했었던 여기 이제 특수부대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문재인 전직 대통령이죠. 문재인이 셈하기로는 특전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특전사로 이 도끼 만행 사건 후속으로 들어가서 북한과 전쟁을 치를 뻔했던 사람이 문재인.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 갔다 왔죠. 그래서 특전사 옷 딱 입고 공수부대 옷 딱 입고 여기 낙하산 딱
들고 사진 찍은 모습도 있죠. 그래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박정희 목 따겠대. 그리고 우리 미군 목을 따버렸어. 남한하고 전쟁할 뻔했어. 이런 남북의 대결이 심했던 시대가 박정희 시대. 그래서 김일성과 서로 으르렁 목 따기 경쟁하던 시기.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72년 7월 4일 날 남북 공동 성명이라는 걸 발표를 해. 뭔가 봤더니 남과 북이 합의해서 통일의 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72년 7월 4일 날 북한 평양에서 라이브로 방송해요. 같은 시간에 우리 남측에서도 서울에서 라이브로 방송을 해. 뭘 방송하냐 봤더니 통일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봤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내막을 들어봤더니 박정희가 북한 김일성한테 몰래 자기의 오른팔을 보냅니다. 박정희 오른팔은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중앙정보부라고. 그래서 중앙정보부의 짱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그 당시 이후락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이후락이 김일성을 몰래 만납니다. 아무도 몰랐어. 몰래 만나서 뭔가 쇼붙이죠. 쇼붙여서 갑자기 7월 4일 날 갑자기 남과 북에서 동시에 생방송으로 통일하자. 원칙을 발표합니다. 통일을 하되 이 3대 원칙에 의해서 하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외세 간섭 없이 평화적으로 하자. 그리고 민족이 대단결할 수 있는 통일을 하자. 이 3원칙을 남과 북이 동시에 발표하고 세상이 발칵 뒤집어져.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서로 목따기 경쟁하던 요 남과 북이 갑자기 통일의 원칙을 합의를 했네. 이 이후락이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산 가족들 난리가 났겠지. 통일, 뭔 이야기인지 알았더니 원칙을 정해서 발표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하고 최초로 통일의 원칙을 합의한 거로 유명한 것이 7.4 남북 공동성명. 그래서 이거를 조율해왔던 사람이 박정희 오른팔이었던 이후락인데 북한의 김일성 만났을 때 얼마나 떨렸겠어. 김일성 원조 뚱땡이. 전설 속의 인물이잖아. 그래서 확인한 바는 없지만 일설에 의하면은 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협상이 잘 안 되면은 죽을 수도 있잖아. 고문당할 수도 있잖아. 괴로울까봐 독극물을 자살하려고 이빨 사이에 독극물을 캡슐로 해가지고 껴서 갔대. 그래서 협상이 잘 안 되면 이런 뚱땡이 새끼가 있어. 좆됐는데 물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이걸 가져갔었다는 일설이 있는데 확인할 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잘 깨야지. 이거 잘못 삐져나와가지고 꿀꺽 생기면 좆되는 거고 북한에서 대접한다고 평양냉면 나왔는데 졸라 맛있어 씨발 하다가 씹어서 좆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협상이 잘 진행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통일 원칙을 발표했던 7.4 남북 공동성명의 주인공이 이후락이 되죠. 나 이런 이야기 들으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독극물 갔는데 씨발 좆됐네 이런 거. 하지만 좆된 일이 아니라 엄청난 합의를 봤죠. 그래서 북한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뭐 종북좌이, 뭐 좌파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그 시발점이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 때 북한하고 조율을 해서 통일의 원칙을 발표했어. 내가 봤을 때 잘했어. 비록 쇼에 가까웠지만 왜 쇼였냐면은 이거 직후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발표해가지고 김일성 독재를 완성했고 남쪽에서는 이거 이후에 우리가 앞서 배운 유신헌법을 발표해서 박정희의 독재를 완성합니다. 한마디로 통일의 원칙 제정한 거는 좋았지만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북한 독재 완성, 박정희 독재 완성 서로 쭉 가는 시발점이 된 게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이런 논리지. 드디어 통일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날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시켜서 유리하게 통일을 해야 된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야. 드디어 통일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날 중심으로 힘을 결집시켜서 유리하게 통일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똑같아. 72년도 이거 발표하고 사회주의 헌법 72년, 유신헌법 72년 그렇게들 보통 정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 7.4 아주 중요해요. 앞대가리에 따서 자평민, 왕도 아니고 평민이었대. 그래서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전두환 때도 아주 중요해요. 최초가 많어. 최초로 남남 이산가족 상봉이 실시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산가족 상봉하면은 남북 이산가족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이야 SNS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자기의 아는 사람들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이땐 그런 게 없잖아. 유일한 정보 매체가 라디오, TV 이 정도였었단 말이야. TV도 이때 이제 막 보급되던 시기였었거든. 그래서 남쪽 내에서도 대한민국에 살아도 자기의 피부치들이, 친척이,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 그때 때마침 83년도에 특별 기획으로 KBS가 아주 유익한 방송을 합니다. 남남 이산가족 찾기를 한 거야. 엄밀히 말하면 남남 그리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까지 해가지고 이 방송을 이용해서 그것도 라이브로 남남 이산가족과 해외에 있는 이산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얘네들이 특별 편성을 합니다.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연장해. 100일 넘게. 그래서 라이브로 100일 넘게 전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거 영화도 많이 됐고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거를 영화로 잘 만든 것이 국제시장. 거기에 오빠였던 황정민이 6.25 때 잃어버린 자기의 꽃분이 동생 찾잖아. 꽃분이인가? 아무튼 찾잖아.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잃어버린 여동생이 죽진 않았어.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로스앤젤레스 미국에 살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영화 막 보다 보면 막 눈물 나고 그러잖아. 이거 영상 한 거예요. 그때 나왔던 노래도 아주 대박이 나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런 노래 있어요. 쌤이 한번 숏으로 만들어서 보여줄 텐데 이런 노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가사도 되게 구슬픈데 가사만 들으면 눈물 날라 그래요. 그 노래 한번 아주 유명해요. 여러 번 리메이크 됐는데 그 노래 쫙 깔리면서 국제시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상봉이 있었는데 이따 뒤에 사진 나오는데 그 이야기 뒤에 더 해줄게요. 그래서 최초의 남남 이산가족 상봉이 KBS를 통해서 세계 신기록 세우면서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남남 이산가족 상봉이 있어 다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이때 실시가 됩니다. 85년도 최초. 그러니까 전두환 때 이런 일은 잘한 것 같아. 그래서 남과 북의 이산가족 이때 오늘 어제 우리 비 엄청 왔잖아. 아까 봤더니 천변에 넘쳐가지고 물이 도로까지 넘쳤어요. 근데 이때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 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나 봐. 근데 북한에서 우리나라 도와주겠다고 물자를 제공한 거야. 그래서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이 최초, 우리 역사상 남북 분단 이후에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이 실행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산가족들이 고향 방문단을 조직해서 고향을 가. 그리고 예술 공연단도 교환하면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산가족이 만나는 일이 최초로 전두환 때 있었다라는 거. 보통 요 햇볕 정책 때문에 김대중으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요때 이래로 이산가족 상봉 쭉 이어져요. 하지만 역사상 최초는 전두환 때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노태우 때도 남북에 엄청난 교류들이 있어요. 유엔에 남북이 동시 가입하게 돼.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아까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남북 통일 정책이라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요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어. 이게 통일 원칙이었었고 이건 약간 비공식이잖아. 근데 이건 아예 문서화해서 공식적으로 합의한 거. 이건 비공식적으로 합의한 거고. 그래서 남북 최초의 공식 합의로 북한 빨갱이 체제랑 남쪽의 파랭이 체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겠대. 그리고 상호 서로 간에 침략하지 않기로 합의를 본 거. 남북 기본 합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지만 이 뚱땡이 새끼들이 자꾸 핵을 개발하고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지요. 이 선언을 무시한 거지. 나쁜 새끼들이야. 원래 이 3대 뚱땡이 새끼들이 바베큐를 해먹었어야 돼요. 뒤를 이어서 YS 김영삼 때 이 핵 위기가 표면화됩니다. 북한에서 자꾸 핵을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듯한 징후들이 보여. 그래서 야 너네 핵무기 만들지, 너네 검사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북한에서 이 김일성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김일성이가 꺼지세요 라고 빠큐를 날려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북한하고 으르렁 되니까 북한에서 꺼지세요 하다가 이 새끼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꾸 니네 이렇게 간섭하면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어. 이런 발언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것처럼 징후가 보여서 자꾸 체크하고 보자 그러니까 남과 북이 대화가 으르렁 되다가 북한 새끼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자꾸 니네 깝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어. 상상을 해봐. 서울 불바다 발언. 야, 휴전선이 서울하고 얼마나 멀지 않아요. 북한의 전방에 있는 미사일도 쏴버리면 서울 불바다는 현실이야. 근데 그건 추측이고 북한 애들이 대놓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어. 이 표현을 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었겠어. 멘붕이었죠. 그때 서울 마트란 마트는 그냥 사재기,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생필품 사재기 안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때문에 북한의 핵 위기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미국이 작전 계획까지 짰어. 항공모함 보내고 전투기 보내서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시나리오가 다 짜졌었대. 그리고 버튼 누르면 날아가는 거였었고. 그래서 김영삼이 미국 대통령을 되게 설득을 했었고, 이때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에요. 카터. 미국 전직 대통령이야. 이 사람은 현직일 땐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퇴임하고 나서 평화적인 활동에 많이 하면서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타게 되는데, 이때 이런 활동을 합니다. 본인이 북한으로 가가지고 김일성을 직접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김일성을 설득을 해요. 야, 일성아, 이 뚱땡이 새끼야, 왜 깝치는데? 뭐 너네 핵 무기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핵 가지고 에너지 개발하는 거라고? 너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핵으로 에너지 개발하는 거라고? 야, 그랬어? 내가 도와줄게. 여차저차해서 너네 에너지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핵 사찰받고 검사 받아라. 쇼부를 칩니다. 이게 지미 카터. 심지어는 김일성과 얘기를 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예정까지 잡았어. 94년도에. 그래서 이 김일성 원조 뚱땡이랑 현직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이 만나기로 약속이 됐어. D-Day까지 정해졌어. 만났으면 됐어. 만났으면은 남북 정상회담 최초가 여기 있는 김대중이 아니라 김영삼과 김일성이 될 뻔했어. 하지만 갑자기 약속했었던 김일성이 약속을 취소한 게 아니라 죽어버리네. 먹미? 그러면서 김일성이 죽으면서 이 약속되었던 남북 정상회담이 당연히 실행이 안 되지. 근데 오히려 그 분위기 좋았던 것이 오히려 엉클어집니다. 김일성이 죽으면서 우리 남한 내에서 의견이 분분해진 거야. 야, 그래도 북한의 최고 우두머리인데 조문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개소리냐. 6.25의 역적인 이 개새끼를 조문을 해야 돼? 조문하자. 조문하면 안 돼. 조문하자. 조문하면 안 돼. 그래서 으르렁 되는데 북한이 삐진 거야. 씨발, 우리 최고의 주석께서 돌아가셨는데 니들 조문 오고 안 온다고 싸워? 개새끼들. 남한 새끼들하고 상종할 수 없어. 해가지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사이가 틀어지는데 이것을 조문 파동이라 불러요. 그래서 김영삼 시대 때, 선생님 어렸을 때였는데 아주 스펙타클한 시대였던 것 같아. 나도 기억나. 마트에서 막 사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뉴스에 나왔거든. 그래서 북한의 핵 위기를 그래도 잘 중재했던 사람 지미 카터. 그래서 북한 김일성 설득할 때 주머니에서 뭘 꺼냈대? 그죠? 드르륵 카타칼. 지미 카터. 야, 뚱땡아, 이걸로 바베큐 만들어 버려. 응? 흠집 내가지고 너 구워버린다. 이렇게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미 카터, 김일성. 나 재밌어. 정상회담 할 뻔했어. 근데 갑자기 죽고 오히려 조문파동까지. 그래서 김영삼이 또 말년에 또 IMF 빵 터지면서 정권이 바뀌죠. 김대중으로. DJ로 바뀝니다. DJ는 햇볕 정책을 펼칩니다. 햇볕 정책이 뭔지는 앞서 단어에서 배웠어요. 따뜻하게 대화로서 북한한테 접근하는 방식을 햇볕 정책이라고 부르죠. 북한과 화해 협력의 방식으로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끄집어내어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과 통일하겠다. 그래서 온건하게 따뜻하게 품어주겠다는 사람이 김대중이었었죠. 이것이 롤 모델이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있었는데 서독이 그런 식으로 동독을 흡수 통일을 해버렸죠. 김대중도 그런 걸 벤치마킹 한 것 같아. 이 정책을 햇볕 정책이라 하고 화해랑 협력에 방점을 찍죠. 여기에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정주영. 현대라는 그룹을 만든 사람이 정주영 씨거든.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재벌은 아니었어. 북한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소를 팔고 돈을 가져왔는데 요걸 훔쳐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돈 가지고 불려서 만든 게 지금의 현대라는 대기업이야. 지금 많이 쭈그러들었어도 현대자동차 세계에서 잘 나가잖아. 옛날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지금도 현대그룹에 어마무시한 그룹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때 엄청 잘 나갑니다. 이랬던 정주영이가 자기 고향이었던 북으로 가지고 가요. 뭘 가져가냐면 소. 아버지 소판돈 가지고 내려와서 일군 기업이잖아. 그래서 이때 이런 말을 하죠. 북에서 내려온 소 한 마리가 소 뭐 1000마리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죠. 한 마리의 소가 몇백 마리의 소가 돼가지고 북한으로 갑니다. 해가지고 이 소를 북한에 줘요. 북한에서 좋아했을 거 아니야. 소 한우 졸라 맛있잖아.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이 소를 받은 이 정주영 감사하잖아. 그래서 현대하고 북한하고 분위기가 좋아지게 돼. 그래서 민간 기업 현대가 먼저 북한하고 물꼬를 틀고 또 때마침 정권이었던 김대중이 햇볕 정책으로 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서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의 일환으로 금강산 사업을 진행하게 돼요. 물론 주인공은 현대에서 금강산 일대에 숙소를 짓고 관광객이 갈 수 있는 버스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을 해. 선생님도 갈 수 있었어. 그때 갈 걸 그랬어. 지금 중단돼서 못 가. 금강산 가보고 싶어. 처음에는 바다로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이 배가 첫 출항하는 날이 선생님 수능 시험 보던 날이었었다고 앞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때는 배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98년도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실시가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북한의 평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김대중과 김정일이 만나요. 앞서 이렇게 만날 뻔했는데 대통령에서 내려왔고 죽었고 뒤를 이은 김대중과 뒤를 이은 김정일 뚱땡이가 서로 만나게 되는 일이 김대중 때 있었죠. 최초야. 남과 북의 짱이 만난. 얘기했잖아. 비행기에서 평양에서 딱 도착하니까 아래 보니까 김정일 뚱땡이가 박수치고 있고 옆에선 아주머니들이 아 이러고 있고 군인도 쫙 도열해 있고 비행기에서 딱 나온 김대중이 딱 보고서 쫙 이렇게 하고 박수를 치죠. 쫙쫙쫙. 아래 있던 김정일도 쫙쫙쫙. 그래서 김대중이 더벅더벅 내려와가지고 마중 나온 김정일과 딱 악수하고 딱 뽀뽀는 안 했어요. 이 장면이 선생님 대학교 있을 때 있었던 일이고 대학교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나와서 휴게소 커피 마시는데 이 장면 딱 보고 나서 라이브로 봤거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왜 눈물 나왔을까? 이 의미를 알았던 거지. 남과 북이 분단 데서 짱들이 처음 만난 내 몸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아, 저 뚱땡이도 우리 민족이긴 하구나. 대화가 서로 통해. 그래서 김대중과 김정일의 만남 선생님 아주 임팩트 있게 기억이 나요. 대학교 때였는데 최초로. 그리고 결과물 6월 15일 날 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선언, 두 번째 중요한 선언, 세 번째로 중요한 선언. 시험에 이 3대장, 오늘 배운 것 중에 이 3대장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선언문에 이런 게 담겨져 있어요. 북측에서 통일 방안인 연방제랑 남측이 추진하는 통일 방안 연합제가 공통성이 있다고 보자. 같다가 아니야. 공통성이 있다고 보자. 야, 북한 너네 주장 이거 주장하고 우린 이거 주장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그래 공통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 대화 좀 해보자. 이런 거예요. 연방제가 뭐냐면 북한은 연방제를 추진하고 우리는 연합제를 추진을 해요. 연방제는 북한이란 체제랑 남한이란 체제를 각각 두고 나라는 하나로 하자. 그러니까 나라는 코리아지만 북한의 빨갱이 체제랑 남측의 파랭이 체제 같이 가자. 뭐 외교나 국방 이런 것들은 같이 하되 체제를 딸리 하자. 근데 우린 이거야. 북한이란 나라랑 우리랑 나랑 섞어가지고 한 체제로 가자. 연합하자. 엄밀히 말하면 다르죠. 미국이 이런 식이잖아. 여러 개의 주가 있는데 법이 각자 다르죠. 하지만 전쟁 같은 건 같이 하잖아. 외교 같이 하잖아. 그래서 미국인 대표적인 연방제 국가고 우리나라는
야, 그런 게 어딨어. 비빔밥 맛있잖아. 먹어봐. 졸라 맛있지. 섞어 해가지고 코리아 하나로 가자. 어머니만 다르잖아. 근데 공통성이 있다고 하자.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류협력하자. 그래서 요 선언 이후에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요. 대표적으로 개성의 공단을 만들자. 남측에서 기업이 가면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들 또 성실하고 하니까 해가지고 돈과 기술 줄 테니까 해서 싸게 팔자. 실제로 추진이 됐죠. 그리고 남과 북 분단되었잖아. 철도가 막 끊겼잖아. 야, 이거 연결하자. 상징성이긴 하죠. 당장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자. 합의야, 합의.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요 뒤로 이제 쭉 이어져요. 그리고 서로 간에 만나지 못하더라도 편지는 주고받게 해주자. 그래서 이때 수많은 이산가족 상봉들이 만나서 울음바다가 되죠. 뒤에 사진이 나오니까 그때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엄청난 남북 교류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김대중 때는 합의선에서 많이 끝났어. 아니면 공사를 착공하거나 시작하거나. 이 빛을 본 건 누구냐면은 노무현 때예요. 노무현은 당연히 우리 앞서 정치사 때 배웠지만 김대중의 후계자잖아. 그래서 햇볕 정책을 계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승을 했습니다. 이때 합의 본 것을 이때부터 시작을 해. 아까 철도 연결 합의했죠. 연결이 실제로 이때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경의선과 동해선. 이거 뭐 하셔야 돼? 아, 저 수업 영상 찍고 있었어. 당장 하셔야 돼? 응. 자, 잠깐 지금 우리 행정실 직원이 와가지고요.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경의선은 이렇게 연결된 거고 동해선은 이렇게 강원도 쪽으로.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됩니다. 이 끊겼던 부분이. 그리고 금강산 사업, 육로가 시작이 돼요. 아까 김대중 때는 해로, 바다로만 시작이 되었었죠. 근데 노무현 때 육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여전히 쭉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때 시작이 되었다라면 시발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발음 잘해야 돼. 시발이 아니라 시발, 시작이 되었다. 근데 본격적으로 노무현 때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똑같이 남북 정상회담 첫 주에 있었죠.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이때 실현이 됩니다. 상대는 똑같아. 김정일 두 번째 뚱땡이. 그리고 결과물 14 남북 공동선언. 그래서 14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이 뭐냐면 요 합의 본 거 있잖아. 어디 있어? 6.15. 요거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자. 실천했잖아. 그래서 얘네는 어떤 원칙적인 합의, 대화의 물꼬를 텄다라면 구체화시킨 것은 노무현 때라는 거.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죠. 이명박. 또 이명박 들이긴 박근혜. 지금 국민의힘 쪽이죠. 이쪽은 햇볕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해요. 북한을 이렇게 품어주고 대화나 설득 이거보다는 강하게 힘으로써 이렇게 제압하고자 하는 방향이 좀 강하죠. 그래서 북한이 또 이 새끼들 또 깝쳐. 이렇게 대화를 해주고 온건하게 해줄 때 좀 잘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북한에 핵을 계속 개발하고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미친 새끼들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인내의 한계를 느끼면서 강경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대북 강경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북한 새끼들이 미사일도 쏘고 연평도 포격하고 배 막 꼬라박고 총 쏘고 난리를 피죠. 그러다가 앞서 진행이 됐던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중단이 돼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 사업도 중단이 돼. 더 구체적으로는 관광객 중에 여자분인데 이름도 졸라 멋있어. 박왕자라고 하는 여자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숙소를 이탈해서 산책을 나갔나 봐. 근데 북한 경비병이 총을 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이걸 계기로 북한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중단이 되죠. 08년, 대략 16년 지났네요. 그리고 개성공단도 근래 박근혜 대통령 때 중단이 되죠. 이명박 때, 박근혜 때. 그래서 상징적으로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적이었던 이 두 가지가 요 보수 정권에 들어서면서 다 중단이 되고 지금까지도 어떤 교류 협력은 제한적이죠. 지금도 대결 구도에 있죠. 그래서 정권에 따라서 약간 색깔이 달라요. 그러다가 김대중, 노무현 뒤를 이어서 문재인이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고 더불어민주당 쪽이죠. 대통령이 되었죠. 당연하죠. 햇볕 정책.
문재인도 해표정책 개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때마침 열리는데 북한 애들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북한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북한 애들이 참가를 하게 돼. 그러다가 더 분위기를 타서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세 번째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여기 잘렸지만 김정은 뚱땡이를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판문점에서도 처음 만났죠. 판문점이 아까 얘기했지만 남과 북이 딱 경계선에 있는 건물이거든. 그래서 여기 김정은 뚱땡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둘이 만나요. 만나서 이렇게 보도블록 있잖아. 딱 악수를 해요. 근데 이게 넘어가면 별로 안 되거든. 근데 김정은 뚱땡이가 먼저 남쪽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문재인도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김정은 뚱땡이가 한번 넘어가 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웃기는 거야. 이 돌 하나 두고 여긴 북한, 여긴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서로 상징적으로 판문점에서 그 돌 난간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 협력의 어떤 상징적인 만남의 상징으로 묘사되어 있죠. 난 이때 이 만남 중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만찬을 하잖아. 만나면 밥 먹잖아. 밥 마시고 차 마시는데 공연을 한 거야. 근데 제주도의 어떤 소년,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걔를 불러다 노래를 시켰어. 걔가 목소리가 아주 청아하고 이쁜데 오머시기였던 것 같은데, 성이. 얘가 노래를 진짜 잘하더라고. 근데 걔를 불러서 원래 노래는 시켰는데 북한 애들이 따라 불러. 어떤 노래 불렀는지 알아요? 이 노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고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쫙 가는데 솔직히 김정은 뚱땡이는 막 졸더라고. 꾸벅꾸벅꾸벅. 근데 옆에 김정은 뚱땡이의 와이프 김여정 여사라고 하는데 따라 불러. 그리고 김정은 뚱땡이 여동생이구나. 여동생이 김여정인가? 헷갈린다 갑자기. 맞네. 김여정. 그러니까 김정은 뚱땡이의 와이프랑 그 여동생 김여정이 이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이 장면을 내가 그 당시 때 봤는데 되게 충격이었어. 야, 북한 뚱땡이 새끼들, 우리 적이기도 하고 6.25 때 침략한 개새끼들인데 노래 하나 가지고 대화가 되는구나. 똑같은 노래를 똑같은 가사를 통해서 똑같이 노래를 부르는구나. 한민족은 맞구나. 비록 개새끼들이지만, 우리 침략했지만, 뒤통수 때리고 미사일 쏘고 하지만 같은 민족은 맞구나 라는 걸 쌤을 느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재인 대통령 때 남북의 관계하면은 딱 오연수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그 학생 이름이 지금은 컸겠네. 와, 그 되게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아. 그 오연수 군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남과 북측의 사람들.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워낙 그때 인상 깊게 선생님 봐서 걔 노래를 다 봤거든. 봤더니 그 포카혼타스 OST인가 노래 또 잘 부르더라고. 딴딴딴딴딴딴딴딴딴 그렇게 말하지는 말아요. 한번 찾아봐요. 졸라 잘 불러. 오줌 쌀걸. 자, 시간 많이 갔으니까 뒤쪽 좀 볼게요. 자, 여기 북한의 3대 뚱땡이 나오네요. 원래 연합정권이었는데 다 죽여버리고 김일성 주석 뚱땡이, 두 번째 김정일 국방위원장 뚱땡이, 세 번째 현재 김정은 국방위원장 뚱땡이. 그러니까 요 새끼는 주석이라 부르고 국방위원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북한의 권력 구도는 3개 축이야. 여기 당, 정, 군이 있어. 당은 노동당이 짱이야. 정, 주석, 군, 국방위원장. 김일성이 있을 때는 요 세 가지를 이 새끼가 혼자 다 있어. 근데 죽었잖아. 죽어서 이 주석이란 자리는 비워둔 거야. 그래서 노동당 짱과 국방위원장 짱을 얘네들이 한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국방위원장이라고는 불러도 주석이란 안 불러. 이 자리를 비워놨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대통령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시진핑도 애들 보면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김일성도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무식한 소리예요. 김일성은 주석이라고 부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방위원장. 물론 공통점은 초울트라 똥땡이, 나쁜 새끼들.
얘는 워낙 여러분 어렸을 때 TV 자주 나와서 알고 있죠. 워낙 얘랑 똑같이 생긴 애 있더만 푸틴이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고 그 둘이 만나가지고 막 쎄쎄쎄 하던데 나는 진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닮은 새끼들이었어. 자, 이 새끼들이 나쁜 이유는 이 김일성 때 우리 대한민국을 쳐들어왔죠. 그래서 3년간 전쟁을 하고 수많은 고아와 수많은 아픔을 줬던 원조뚱땡이 김일성 때문에. 그래서 탄생한 게 이산가족이잖아. 그래서 아까 83년이었나요? 전두환 때 남남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벌어지게 되죠. 이걸 영화로 만든 것이 국제시장이었었고, 이 사진을 넣은 이유가 이 남남 이산가족 상봉에 아주 유명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례 아주 유명해요. KBS 대전과 KBS 제주가 각각 방송을 해요. 근데 소식을 주고받더니 알고 봤더니 둘이 남매인 것 같아. 오빠 동생인 것 같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실제였던 거죠. 그래서 요 두 남매들, 이 오빠가 그러죠. 이 둘이 원래 전쟁 고아였었대. 부모님이 실종되거나 죽고 둘만 있었대. 고아는 맡겨졌대. 그러다가 이 여동생이 이발소에 맡겨졌는데 어느 날 오빠가 이발소 찾아갔더니 없어. 사라졌어. 그래서 못 찾다가 이 KBS 방송을 통해서 동생을 찾은 거지. 그래서 얘는 스스로 이름도 몰랐었대. 그래서 어디 입양된 집에서 부모가 김씨여서 입양된 부모가 김머시기라는 이름을 짓고 살았는데 얘가 그러죠. 야, 너 성씨가 김씨가 아니야. 너 허씨야, 허씨. 선생님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너 김씨가 아니라 허씨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이 깊은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마음이 안타깝다. 막 이런 표현도 쓰고 아주 유명한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이 전 국민이 이걸 생방송으로 보면서 전 국민들이 다 울었다고 하죠. 아직도 제주도 대전 살면서 서로 왕래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해요. 선생님 얼마 전에 이렇게 차로 어디 이동하다가 라디오로 이 두 사람 라이브로 대화하는 거 들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이 당시 때 사람들이. 근데 이 두 명 중에 한 분이 파킨슨병인가 걸려가지고 나이 드셔가지고 몸이 아프니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말년 노년을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 사람들도 되게 불쌍하죠. 소식도 몰라. 죽었는지도 몰라. 이 당시 때도 상당히 많은 이산가족들이 죽었는데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을 것 같아. 남북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이제 만난 일이 거의 쉽지 않겠죠. 우리가 전쟁이 53년도 끝났으니까 지금이 2024년이니까 몇 년이 지난겨? 71년이 지났네. 거의 대다수가 돌아가셨겠죠. 요때 이산가족 상봉 때 꽃신을 들고 온 요 할아버지 일화가 아주 유명했어요. 쌤이 그래서 기억이 나서 이 사진을 넣은 건데 딸이 둘이 있는데 딸한테 고추를 팔아가지고 꽃신을 선물해 주기로 약속을 했나 봐. 근데 전쟁이 터져서 북한군으로 끌려가. 전쟁하다가 포로로 잡혀서 우리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살다가 남측에 남한 쪽에 정착해서 사는 거지. 근데 북한하고 통일이 언제 되나 봤더니 기약이 없어. 그렇게 잊고 살다가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는데 된 거야. 그래서 딸이 나왔는데 꽃신 65년 만이래. 65년 만에 꽃신을 준비해서 65년 만에 꽃신을 신겨주는 약속을 실천에 옮겼는데 와, 그 소식을 보는데 막 눈물 나더라고. 지금도 막 울먹거리는데 불쌍해요. 이 이산가족을 소재로 만든 노래가 있죠. 라구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강산해가 부른 노래인데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적엔 소주가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가사 더듬어 보면은 눈물 납니다.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두만강을 머리로 그린데 아버지가 맨날 그 노래 불러서 두만강 생각하면서 소주 마신대요. 그래서 이 라구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산가족 더 길어지기 전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최초 둘 다 전두환 때. 자, 요거랑 매칭되는 거예요. 이 통일정책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순서대로 중요해요. 요 뒤에는 최근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통일의 세 개 원칙 딱 하면은 시험 잘 나오는 거 딱 요 세 개예요. 자, 이것이 그 유명한 70년도에 7.4 남북공동성명,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김일성 뚱땡이를 비밀리에 만났다 그랬죠? 캡슐 독금을 딱 껴가지고 땅! 씹으면 좆된다 그랬죠? 근데 다행히 씹진 않았고 둘이 대화가 잘 통해서 남과 북에서 7월 4일 날 동시에 라이브로 발표한 3대 통일 원칙. 자주적으로 하자, 평화적으로 하자, 민족적 대당들로 하자, 자평민이란 단어를 역사에 남긴 최초의 통일 원칙을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 아주 중요합니다. 박정희 때였고 이후락 때 김일성을 만났어요. 얼마나 떨렸을까? 책에서나 보던 김일성 뚱땡이를 바로 앞에서 봤으니.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노태우 때 그래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자, 그 상대를 침략하지 말자라는 합의를 본 남북 기본 합의서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일과 김일성이 평양에서 만났죠.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했죠. 그래서 남측의 통일 방안인 연합제안과 북측의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다고 하자라고 합의를 본 거. 그리고 본격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추진이 되었던 거. 그 계승자 노무현, 김정일을 또 만났죠. 2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10월 4일 날 또 선언을 했죠. 그래서 6.15 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하자. 실제로 이거 구현하면서 여러 가지 개성공단, 철도 연결, 금강산, 육지 사업 여러 가지를 추진하게 되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고 다시 문재인 진보 정권이 들어섰죠. 그래서 김정일 아들이었던 김정은 뚱땡이를 판문점에서 만났죠. 그래서 판문점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자. 근래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문재인과 김정은 뚱땡이가 돌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쪼를 하고 오연수 군인과 노래 불렀었던 거 아까 얘기해 줬었죠.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검색해봐. 되게 재밌어요. 자, 앞쪽 한번 최종 정리 갈게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자, 북한 처음에는 연립정권이었어요. 하지만 6.25 전쟁 직후에 김일성이 경쟁자 죽이고 독재를 했죠.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했지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스라이팅 시켜서 경제를 개발하려고 했었던 천리만 운동했었다고 했었습니다.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들이려서 권력을 잡고 선군 정치한다고 했었죠. 군인을 우선시하는 정책. 그래서 핵과 미사일에 매달립니다. 그런 와중에 또 남측과 대화는 하죠.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연달아서 2차례에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부분적으로 개방 정책을 이런 식으로 했었죠. 특히 대한민국 남한가는 금강산 사업, 개성공단 사업을 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점차 중단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김정은 뚱땡이 때 아버지가 죽으면서 국방위원장에 취임을 하죠. 그리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 남북 화해가 자리 잡나 했더니 다시 빠그라졌죠. 그래서 여전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는 지금 3대 세 번째 초울트라 뚱땡이 김정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중단되었고, 자, 대한민국 역대 정권 이승만은 좀 강하게 빡혀날렸죠. 그러다 전쟁했고, 장면 소극적이었죠. 민간인들이 나섰고, 박정희 때가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박정희 목다기, 김일성 목다기 경쟁하다가 갑자기 비밀리에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했죠. 최초의 통일원칙을 발표했었던 거, 자평민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전두환은 최초였었죠. 이산가족 최초는 전두환, 남남 KBS 국제시장,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그래서 전두환 때 하면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라는 거. 노태우 때 두 번째 중요한 통일원칙, 남북 기본 합의서. 최초로 공식 합의한 거, 체제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 노태우 때 중요했었고. 김영삼 때는 스펙타클 했었죠.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정상회담 예정됐었다가 김일성이 사망했었고, 이 맛있는 달콤한 열매는 김대중이 따먹었다. 햇볕 정책으로 대표되죠. 화해협력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물꼬를 튼 사람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 소떼 방문, 이걸 계기로 현대 중심으로 금강산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걸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했고, 김대중과 김정일이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 했고 6.15 선언했었죠. 그래서 6.15 선언 공통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교류 협력을 했었다. 이런 것들.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거 6.15선언. 계승자 노무현 계승에서 앞서 나왔던 것들을 구체화시켰다. 그리고 본인도 정상회담을 했다. 김정일과. 그리고 14선언을 했었다. 이명박 박근혜 때는 좀 보수로 가다가 웬만한 거 다 끊어지고 문재인 때 다시 계승을 해서 정상회담을 했고 미국도 정상회담 했었고 그래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우리 고향의 노래를 불렀었다라는 거. 고향 생각인가? 그 노래가. 자, 뒷장 넘어갈게요. 자, 북한의 삼재 뚱땡이. 최소한 이 명칭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지 바보 소리 안 듣습니다. 요 원조 오리지널 뚱땡이가 쳐들어온 6.25 전쟁. 그리고 우리 전두환 때 이산가족 상봉 최초 있었고, 자, 최초의 통일원칙 삽입본거 박정희 7사. 그다음에 두 번째 노태우 남북기본합의서. 세 번째 김대중 6.15 선언.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간 없으면 요 세 개만이라도 어느 대통령 때고 어떤 내용인지 꼭 구별해보고, 노무현 때도 남북교류협력, 문재인 때도 교류협력이 진행되었었다라는 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